이런 대기업에서 사업 분야에서 이런 기업 영역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첫 직장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인턴을 했었었는데 그때 23살 때부터 이제 영국계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 인턴을 했었고 그때 해외 출장을 많았어요.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을 기회가 좀 좋아서 많이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계 기업 갔다가 P&G라는 회사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T 갔다가 이제 대한항공 갔다가 MBA 갔다가 이제 SK증권 갔다가 NC 갔다가 지금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제가 금융시장에 바로 들어왔다면 어찌 보면 되게 그 편협한 사고를 갖고 시각을 갖고 주식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좀 객관화되고 좀 밸런스가 있는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10년간의 이런 투자 경험과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부분이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주식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고 밑에 이게 부제는 최주 대표님께서 이렇게 더 적어주신 거세요. 저는 당연히 주식 투자가 수익 날 거라고 알고 있지만 아니신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이 부제를 보면서 또 한 번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책은 제가 되게 존경하는 월튼 스쿨의 제레미 시갈이라는 교수님께서 쓴 책이고요. 이분은 이제 금융공학 전공이시고 실제적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야후 파이낸스 쪽에서 칼럼니스트로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책을 뭐라고 쓰셨냐면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게 한국의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스탁스 포 먹는데 결국에 장기 투자라 하면 딱 떠오르실 때 얼마만큼의 기간이 장기 투자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분이 말씀하신 장기 투자는 정말 시기를 길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이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라는 점이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 장기 투자라 하면 S&P 500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는 걸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본인이 기업을 보는 눈과 해안이 있다면 개별 기업에 투자해서 오랫동안 가져가는데 가장 큰 수익이 날 거다라는 점이 이제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주식 투자는 무엇이냐 보시면 주식은 단기적으로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어찌 보면 이게 클릭으로 인한 내가 1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를 사실 때는 정말 가서 문 다 열어보시고 시운전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도 보시고 제조사, 마일리지 정말 세심하게 보시고 심지어는 가전제품 하나 사실 때도 다 그렇게 보시는데 주식 투자하실 때만큼은 정말 용감하게 변하십니다. 이 클릭을 하실 때 1억, 5억, 10억을 아무 생각 없이 클릭을 하시는 분들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이 보통 물건 사실 때 콩나물 가게 가서 500원, 1000원 깎으시는데도 되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시고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왜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과감하실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결국에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주주로서 인정을 하고 그 회사를 내가 동업하고 싶다는 동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트레이딩으로 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땄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돈을 땄다. 이게 도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박은 사실 이 내재 가치라는 게 정해지지 않는 거고 어찌 보면 확률 기반으로 이제 벌어지는 게임 같은 건데 사실 주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에는 10만 명이나 되는 인력들이 경쟁사를 추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전략 수립과 이런 모든 일련의 생산 과정 그리고 이런 모든 설계들이 기반이 뭐냐면 경쟁 위에 쓰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나는 그런 기업들의 일련의 과정과 전략과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 사후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 저는 아직까지 못 봤거든요. 개인 투자 중에서는. 그래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좋잖아요. 30평을 300억 주고 산다. 사실까요? 안 사시겠죠. 좋은 건 누구나 알겠으나 적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 아파트가 30평짜리를 100억, 200억, 300억 주고 난 못 산다.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외국인이 왔을 때는 강남 부동산이 30평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라는 거는 다양한 경험과 이런 깊은 분석에서 나오게 되는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깊은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을 싸게 사는 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시세라는 게 있지만 주식에는 시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현재 가치는 그 주가로 나타나지만 실제 가치는 얼마냐? 이 회사의 장부 가치와 영업 가치를 혼합한 실제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라고 하면 100명이 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이 다 다르지만 M&A 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은 호가와 이런 게 비딩 프라이스가 뭐 이게 갭이 존재는 하지만 또 거래가라는 게 이제 뭐 드문드문 나오게 되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초단위로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잘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올바른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밸류체인 분석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기업의 주주로서의 가치를 내가 사는 것이 주식 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우리 회사가 그 매출액이 15조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요. 이 15조의 매출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업 계획 이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막상 사업 계획 와보니 정말 엑셀이 정말 막 말도 안 되게 탭이 쫙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탭을 보면 정말 그동안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 쌓였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이 돼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하게 된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기업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다 이런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는데 제가 그리고 우리 기업이 결국에 해야 될 거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업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이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 우위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을까가 이 하나하나의 팩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를 갖고 어떤 파트너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고객에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그걸 향후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밸류 체인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할 때 이런 그 가격 이런 그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한 스트럭처와 이런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추정을 하게 되는 이게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을 분석할 때 이 프로세스들이 자연스럽게 다 내재화가 돼 있어서 쭉쭉 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못 하시죠. 왜냐하면 기업에 대한 이런 브레이크다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다시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갖는 기업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싸게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게 1801년에 1불을 투자했을 때 2020년까지의 수익을 나타냈는데요. 주식은 1불이 76만 불, 76만 배가 나와요. 그다음에 1불이 아니고 1000불이나 10,000불을 투자했다면 76만 불 구입하시면 그게 현재 내가 갖는 2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얻은 수익입니다. 그러면
채권이나 이런 뭐 수익형 채권, 달러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그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플럭추에이션이 이렇게 시계로 보시면 우상향하는 거는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게 이렇게 높은 기대 수익률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되게 유의미한 데이터인데 밑에 보시면 보유 기간입니다. 보유 기간.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이에요. 자, 1년을 보시면 뭐 이렇게 레인지가 되게 크죠.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66%까지 있는데 이런 투자가 1년을 예를 들어서 12개월로 쪼개고 아니면 그거를 12개월을 더 세분화로 쪼갰을 때로 가정했을 때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과 기대 손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번은 60% 수익 났어요. 그러면은 100을 투자했을 때 160이 됐죠. 근데 두 번째는 40% 손실이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하면 좋은데 만약에 손실을 두 번 겪게 되면 마이너스 40, 40에서 결국에는 60%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런 사이클에 많이 갇히시게 되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점점 이 수익이 점점 줄어들어요. 반대로 리턴도 줄게 되죠. 하지만 10년, 20년을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못해도 플러스 1%가 장기 투자를 할수록 이게 그 리버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30년을 보시면 보유하고 계시면 2.6% 아무리 수익이 안 좋아도 2.6%의 수익이 나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표에서 제시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가장 안 좋았을 때 7.8%, 가장 높았을 때 13.7%. 여기는 변동성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동성은 줄어들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 손실의 가능성은 너무 줄어간다. 이게 주식 장기 투자했을 때 가장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190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시장,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의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리 보면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는 이제 프로그레시브 에라라고 해서 뭐 여성들의 참정권이 생기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이 막 계속 성장하던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산업 기반이 없다 보니 주식 시장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914년부터 18년까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저수세 때 재건이죠, 재건. 지금도 이제 먼저 기억하셔도 될 거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재건 산업이 화랑이 될 것이고 그거에 관련된 섹터는 어쩌면 호황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는 유럽 전체가 다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전후의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다 갈아엎었던 것들 새로 하다 보니 그때는 호황기를 기록했다가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을 딱 맞춰하게 됩니다. 경제 대공황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때는 실업자뿐만 아니라 아사자들도 너무 많았고 좀 빠졌다가요. 다시 이제 회복했고 뉴딜 정책 이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뉴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결국 GDP는 인구와 이제 소득의 함수인데요. 인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동력의 함수인데 인구는 더 이상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GDP 개선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결국에는 노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GDP에서 앞으로 해나갈 방향인데 그래서 요즘에 뜨는 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이걸 통해서 뭐 챗GPT가 돼서 뭐 내가 그림을 그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중요한 점은 이게 노동력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GDP 성장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과거와 지금을 놓고 보면 기술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 뭐 반도체는 무한업체라고 하지만 이미 그건 깨진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런 과거 같은 이런 큰 부침보다는 점진적인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당선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변수죠. 이런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게 테일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양쪽으로 이 전기분포를 그리면 양쪽에 이렇게 얇은 부분을 테일이라고 해요. 이게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확률은 낮지만 이게 발생했을 때 트러블가 큰 것들이 이제 이것들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리스크만 없다면 전체 글로벌 시장은 앞에 기술 진보 발전 과정을 봤을 때 GDP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도 우상향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2007년, 8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리만 사태가 터졌어요. 그 리만 사태 터졌는데 그때는 CDO라고 하는 이제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이라고 하는데 그 CDO가 새로운 상품이 나왔고 그 상품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퍼져나가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보면 금융위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저런 금융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너무 큰 이슈였고 저런 큰 이슈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때를 기회 삼아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때 2008년 9년 때 신흥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때 기회를 노려서 정말 이때는 일생일 때 정말 가장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 그때 금리가 이제 레버리지 땡겨와서 결국에는 금리가 낮아지는 사이클에서 금리 땡겨와서 또 레버리지 땡겨와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신흥부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위기는 결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은 항상 보수적인 마인드를 마음에 품고 지내고 있는데 저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 또한 준비된 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입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 나의 주식 투자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있어요. 예,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도박판 같아요. 예, 왜 도박판이냐? 비트코인이 생겨나고 나서부터 이 비트코인에 익숙해진 젊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서 번 돈으로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고 강남 부동산을 많이 이익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자산이 버블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 아직도 주식 투자 시장에서 보면 과거와는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너무 버블 영역에 있는 것 같고 기업의 가치보다는 오히려 이 시세나 트레이딩 영역에 너무나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하락장이 나왔을 때 그들은 대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를 가치 있다고 착각했을 때 빠지게 되면 대부분 다 손실을 크게 보고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데 좋은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지금 35억인데 이게 만약에 10억으로 빠졌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당연히 사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막상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빠질 때는 공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때 용기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도. 그래서 이런 많은 굴곡을 거쳐서 투자해서 결국에 목적지까지 도달을 한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수도 없이 하지만 막상 그때 되면 항상 많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남들은 팔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질이 있는 분들은 주식에 단기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아까 비즈니스 모델 설명드렸고요. 뭐 이제 그 장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뭐냐면요. 이 경제적 해자라고 얼마 전에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6번째로 시가총액 큰 기업이 그 주주총회를 했어요. 그 주주총회 보통 한 6만 명, 7만 명이 그 한국에서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이제 워리 버핏이라는 분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가 이코노믹 모트예요. 경제적 계좌. 이게 보시면 이 성이 있고 여기 이렇게 우물이 있고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걸 해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침범이 들어왔을 때 막아주는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좀 장벽 같은 거, 보호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이 이코노미 모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노베이션, 뭐 프로프라이터리 인포메이션, 뭐 브랜드 로열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할것 같아요. 무형 자산이 매우 뛰어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 이게 탑오브 마인드라고 하는데 콜라면 생각나는 브랜드 얘기해 보자면 10중 8구 다 코카콜라를 얘기하세요. 자, 코카콜라가 지금 출고가가 예를 들어서 400원, 500원인데 그리고 저희가 도매가 뭐 편의점에서 사는 걸 2,00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2,000원인데 그걸 2,200원이 됐다고 해서 콜라를 안 마실 사람 과연 있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을 거라서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는 코카콜라는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높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워낙에 강력한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이제 IT 쪽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애플하고 선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애플의 디바이스를 젊은 분들이 요즘에 엄청 좋아하죠. MZ 세대들이 애플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마켓 쉐어가 90% 정도 돼요. 근데 애플을 사는 이유는 핸드폰을 사는 게 아니라 애플 브랜드를 나는 사는 거고 나는 브랜드와 자기를 동조화시키기 때문에 애플의 브랜드에 대한 이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었는데 생태계 때문에 그런데 생태계 자체가 애플은 자기만 갖고 있고 삼성은 엔드로이드라는 생태계 안에 자기는 워너브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스위칭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브랜드를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이 키즈폰을 하면서 이게 정말 큰 패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키즈폰을 주니까 어린아이들은 이 핸드폰이 너무 구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막혀 있고 느리고 하니까 아 나는 중학교만 가면 애플폰 사야지 애플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라서 삼성폰은 구리다 이게 갤렉이라고 표현을 요즘에 하거든요. 갤럭시 쓰레기 갤렉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브랜드 자체가 밸류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전 키스폰을 이거 왜 만들었을까? 누구 머리는 안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진짜 너무 큰 팬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영업이익률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현대차의 제조 원가와 벤츠의 제조 원가 차이가 클까요? 똑같은 차거든요. 크지 않아요. 근데 왜 현대차는 3천만 원을 받고 왜 벤츠는 8천만 원, 9천만 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차가 3배 좋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 또 하나 특허 같은 것들도 진입장벽. 특히 이제 삼성 같은 하이테크 기반의 회사들은 특허 출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통신 같은 회사들도 사실은 뭐 노키아 같은 회사가 망해도 그냥 통신 특허만 몇 조 원 가치가 있어서 진짜 특허 사냥꾼들이 그냥 특허 사서 그걸 모았다가 되팔고 막 이렇기도 하거든요. 이 특허가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카카오톡을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SK텔레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야, 그거 누가 쓰냐? 야,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 누가 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쓰고 나다 보니까 거기 이모티콘도 들어가고 뭐 장문의 메시지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점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10명이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야 나한테 카톡 해라고 했는데 자기는 쓰고 싶지가 않아. 근데 그들과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이게 무서워요. 하나의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데 이게 형성이 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네트워크 효과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AS망. AS망이 왜 그러냐면요. 처음에 BMW가 한국 왔을 때 저기를 나선 이유가 애프터마켓이 너무 안 좋다. 애프터 서비스가 너무 안 좋고 뭐 BMW 이런 서비스 센터 너무 없다. 근데 BMW가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이제 서비스 센터를 구축한 거예요. 자,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 하나 생길 때마다 거기서 하나 생겼을 때 그 이 안에 네트워크가 크면 클수록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인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투자를 했을 때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AS망이나 물류나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들이 가장 먼저 구축하고자 하는 강력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시면 소더비나 뭐 크리스티 경매 하잖아요. 내가 가장 비싸게 팔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돼요? 당연히 1위 경매를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물건을 갖고 싶으면 어디 가야 돼요? 1위 경매를 가야 돼요. 경매 시장은 1등, 그러니까 1등이 다 먹어가는 시장, 옥션 시장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선도자의 법칙, 마켓시어 1위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투자를 하는 거. 그래서 이 네트워크 효과는 정말 강력한 회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교체 비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어요. 지금 의료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의사들은 안 바꿔요. 웬만하면 제약 영업사 하는 것도 네가 지금 당신이 뭘 아세요라고 말씀할 정도로 되게 고학적이시고 약간 좀 그런 거 갖고 계신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과 영업사원들의 정보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교체는 웬만하면 안 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존슨앤존슨이 카디오베스큘러 쪽에 마켓시어가 1인데요. 얘네가 100만 원에 팔지만 어떤 A라는 기업이 야 우리 똑같은 거 90만 원에 할 수 있어. 우리 너는 그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데 90만 원이야. 근데 의사는 그걸 배우려면 한 달이 걸려요. 바꿀까요? 절대 안. 왜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이 교육을 받는 시간에 얻게 되는 잃게 되는 기회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이 교체 비용은 뭐냐면 내가 이 제품이 누가 봐도 좋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됐을 때 학습 효과나 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이 편익보다 크게 되면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고 예를 들면 은행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은행을 이제 한번 은행 주인은 잘 안 바꾸시잖아요. 이자 뭐 1% 싸게, 뭐 0.1% 싸게 준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바꿔요. 그냥 가서 또 그 서류 쓰고 기다리고 그거 하려고 거기 기다리니 됐어요. 이렇게 문제시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교체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또 이제 자산가분들한테는 시간은 돈이시기 때문에 높은 자산가이면 일수록 훨씬 더 이 교체 비용이 크게 늘어나시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 비용 또한 강력한 회사 중에 하나다. 네 번째인데요. 그건 원가오인데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보통 표현하고 범위 경제라고 하는데요.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고정비는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고정비를 넘어서부터는 이 변동비를 뺀 분이 공원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고정비를 넘어서는 브레이크이븐 포인트부터 올라가는 그 매출의 크기가 기울기가 결국에 공원이익의 크기예요. 이 원가 우위는 뭐 삼성전자나 TSMC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데 고정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 원가 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목숨 겁니다. 반도체 빼만 말씀드리면 365일 24시간 동안 꺼지면 안 돼요. 반도체. 너무나도 수조 원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뺨을 멈추는 순간 손실 원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강 회사의 공보와 이 반도체 회사의 뺨은 쉬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변동비는 웨이퍼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변동비는 너무 미비해요. 전체 코스트에서. 그래서 이런 원가 우위는 결국에는 앞에 세 개 말씀드린 세 개보다 해자 자체는 낮다. 그리고 금방 침범당할 수 있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게 이제 크리스텐슨이라고 이제 그 하버드 대학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님 계실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원가 우위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우리가 파괴적 혁신 나와서 그동안도 모든 애들 다 끝난다. 이게 이제 논문을 쓰셨는데 그게 되게 센세이션했었어요. 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원가 우위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다 와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옛날 비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그 비디오 보시다가 CD 넘어갔다가 지금 비디오 테이프가 항상 없잖아요. 넷플릭스도 옛날에는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다 활용할 때 OTT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러면서 블록버스터 갖고 있던 네트워크나 원가 우위나 인디펜던트 라이브러리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영어로 수렴했죠. 그래서
이런 파괴적 심리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기존의 우리는 다 와해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매출은 아주 심플하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 곱하기 수량입니다. 자, 가격은 붕어빵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붕어빵 장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신사동에 가시면 어떤 붕어빵 장사는 한 붕어빵에 3,000원을 받는데 줄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가가 뭐 다른 데보다 6배가 비싸서 3,000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부가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오르는데 그들은 뭐냐면 메뉴가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인스타그램을 올리고 스팟을 그냥 나 이때 갑니다 그러면 우르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그때 메뉴를 사람들이 몰라요. 뭘 판매할지. 그때 고구마를 팔지, 뭐 슈크림, 뭐 기대하는 이런 어찌 보면 티저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높게 받아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뭔가 남들보다 원가는 동일하지만 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남들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결국에 이 가격이 경쟁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폰보다 영업이익이 떨어진 이유. 삼성전자는 폰팔아서 폰 매출로 영업이익률이 13%, 14%, 15% 나오는데 애플은 30%가 나와요. 30%, 40% 나오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P에서 P. 가격을 엄청나게 비싸게 받죠. 그 가격을 올려도 아무도 저항하지 않아요. 애플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런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내가 가격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니라 프라이스 메이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 또한 저는 그 제가 주식 분석하면서 노를 열심히 적고 있는데 저는 시속 20노트를 적고 있는데 바람이 25노트로 불어오면 제가 뒤로 가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너무 좋은 대표님이시고 인력 구성도 너무 좋은데 헤드윈드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는 화학산업이 그래요. 화학산업. 너무 훌륭한 분들 많으시고 한데 저는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 NCC 그 납스닥 트래킹 센터라고 하는데 다 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NCC 사업을 지금 스크랩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경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 헤드윈드가 너무 센 거예요. 앞으로 안 나가서 뒤로 보시면서 중국 때문에. 네. 그래서 시장의 성장 또한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곱하면 매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사와 차별된 전략을 갖고 성장 산업에 들어갈 것이다. 사업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주식 투자하실 때도 이런 기업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면 당연히 많은 수익이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산업 분석할 때 이제 마이클 포터라는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께서 1976년에 쓰셨던 건데요. 아직도 통용됩니다. 컨설팅 펌뭐 BCG나 뭐 가도 기본적으로 이건 다 써요. 너무나도 훌륭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이 산업 내 경쟁이 어떠냐 그리고 이 안에 그 바게닝 파워 그 바게닝 파워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섭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급자와 구매자의 교섭력이 어떠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가 또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5개 모델로 가지고 산업을 분석하면 그 안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산업도 분석을 한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 해자나 비즈니스 모델 통해서 P에 대한 요인을 검토했다면 이런 산업을 통해서는 Q에 대한 요인을 검토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결합하면 매출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을 잘 찾으셔서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서 되게 심플한 일인데 제가 이거 왜 썼냐면 결국 주가가 올라가려면 단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좋고 중기 투자자들이 봤을 때도 좋고 장기 투자자들 봤을 때도 좋으면 수로 사용자에 많은 거잖아요. 이런 주식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주식은 장기 투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단기 테마에 꼈어.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 많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왜냐면 테마주는 한 번 다운 사이클을 맞으시면 이거죠. 그러니까
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데 된장인 줄 알고 그냥 똥인 경우 이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너무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기업을 주식을 샀을 때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된장이냐 나는 확신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똥을 인정한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왜냐면 된장인데 사람들이 저 똥이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주식 투자가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물어보면 너는 왜 똥이라고 생각해? 그 물어보면 막 이유해요. 근데 그 물어보는 거죠. 너 찍어 먹어봤니? 먹어봤대요. 그럼 저는 먹어봤잖아요. 그럼 저는 알기 때문에 확신을 또 투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심리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식은 심리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투자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 천차만별이지만 결국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좋은 기업이 수익률도 당연히 좋다라는 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플 말씀드릴 거예요. 애플은 네 가지 효과가 다 있어요. 앱스토어 아시죠? 앱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앱 거기밖에 못 사잖아요. 근데 그 수수료는 자기가 가져가요. 네. 휴대폰 사업자가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삼성도 이걸 갖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죠. 근데 다 망했어요. 앤드로이드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앤드로이드 개발자가 삼성이 찾아왔어요. 20년대 초반에. 야, 너네 개발하지 말고 내 거 사. 근데 그 당시 때 그 담당하셨던 분이 미팅 딱 끝나고 야, 전원을 설계했었냐? 기업을 보내셨어요. 정말 삼성이 엄청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바다라는 OS 만들었다가 카이젠 했다가 잘 안 되고 그냥 안 들으셨으면 어찌 보면 지금의 삼성이 애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과 네트워크 효과와 교체 비용 제가 아이클라우드, 아이폰 앱스토어 다 앱이 깔려 있잖아요. 앤드로이드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이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유저 뭐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다 신경쓰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교체비용이 작지가 않아요. 근데 앤드로이드는 삼성스타가 딴 걸 가도 그냥 포팅하면 끝이에요. 어차피 앤드로이드이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제로 좋지. 원가 우위도 마찬가지로 애플은 뭐 원가 우위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그걸 다 보유한 위대한 기업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또 이제 찾아내는 게 저의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기업을 싸게 혹은 적정 가격으로 사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잘 개념만 하시면 되시는데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매출원가는 저희 파트너들, 벤더들, 생산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모든 사람들이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우선은 나의 파트너들과 먼저 나누는 거고 그러면 매출 총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직원들하고 나누는 게 판관비거든요. 그럼 직원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영업이익이죠. 그 다음에 누구랑 나누냐? 은행이랑 나누는 거예요. 채권자. 이자 주는 거죠. 또 나눠서 그게 순이익이잖아요. 그 위에 바로 법인세가 나누죠. 또 누구랑 나누냐? 나라랑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 크기를 결정하고 다 가져갈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당기순이익단에서 배당을 준다. 그게 제 몫이 되는 거죠. 지금 밸류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한창 이슈였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 주주한테 주는 배당 성향 비율이 제일 낮아요. OECD 안에서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여야 된다. 일본 주가 올라간 거 봐라. 결국에 일본도 강제성을 띠고 이 ROE를 높이고 배당성을 높였더니 결국에 DK가 30년에 신고가 나지 않았냐. 그거를 지금 벤치마킹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 자료 나온 거 보고 다 정말 충격을 크게 받았죠. 이걸 하려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건가. 그랬는데 총선 이후에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혁신적으로 냈을 때, 야, 이거 부자 감세다라고 해서 공격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인 정책을 먼저 운을 띄우고,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아마 이런 그 신자본주의 성향의 정책들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총선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밸류 프로그램이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요 분들은 결국에는 내가 가져간 파이를 이렇게 나누는 거구나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퍼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퍼가 얼마냐?
PBR 들어보실 것 같은데 이 퍼는 아주 간단한 산수예요. 가격을 주가를 이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P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모든의 디비던 모델이라고 해서 이 K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 내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고요. 이 G는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고 성장률이 크면 클수록 이 분모는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P가 올라가서 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커지면 퍼가 올라간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배당을 높이면 퍼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 그로스는 이 G는 브레이크다운을 하면 ROE 제가 주주로서 그러니까 단기 그 순이익을 총 자본, 자기 자본, 총 자기 자본을 나눈 건데요. 거기서 배당을 주고 남은 거를 재투자했다고 생각하면 이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ROE 제가 주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다가 배당을 주고 남은 걸 재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ROE죠. ROE를 구했다면 단기 순이익률, 자산 회전율, 재무 레버리지가 나와요. 결국에 수익률이 중요하구나. 수익률이 중요하고 내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하느냐, 그리고 레버리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컨트롤하느냐. 내 자본만 아니라 타인 자본을 잘 활용하는 레버리지 나쁜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레버리지 쓰시는 것도 기업의 활동에서 ROE를 높이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사들은 레버리지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자본시장에서도 이 레버리지가 이런 ROE를 높이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ER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구하시는 거는 시가총액에다가 단기순이익 나누시면 돼요. 시가총액 1000, 단기순이익 100, 그럼 퍼 10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PER이 높아지려면 성장률이 높아지면 또가 올라갑니다. 배당을 높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장을 높이려면 결국에 순이익이 높아지거나 재벌 레벨이 높아지거나 자산 회전이 높아진다. 이걸 거기서 기억하시면 앞으로도 경영 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PER 말씀드렸죠. 그럼 순이익 곱하기 PER 하면은 단기순이익 나와요. 1000억이에요, 1000억. 근데 제가 단기순이익이 50%가 떴어요. 그러면 그냥 50% 뜨면은 PER이 그냥 동일하다고 하면 그냥 50% 수익만 나잖아요. 근데 10에서 12도 상승이 일어났을 때는 수익률이 80%로 뜁니다. 보시면 나오죠. 반대의 경우는 비싼 기업들, 퍼가 높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2차전지예요. 2차. 저는 2차전지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투자를 많이 했다가 2022년부터 거품이 너무 심하다 투자를 안 했는데 제가 2차전지를 산업 분석을 정말 깊이 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은 빛 좋은 개설이다. 왜냐하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좋은 기업들은 나올 수 있으니 계속 찾아보자 했는데 모든 기업이 신정률이 다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주식들이 지금 다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가 빠질 때는 PER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와요. 순이익도 떨어지게 되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반토막이 나요. 순이익이 30% 붙어있지만 주가는 반토막. 그래서 이게 PER 익스펜션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좋은 기업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야 되고 경제적 흑자를 기반으로 좋은 산업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기업이 성장률이 좋겠죠. 그럼 PER이 점점 올라가겠고 순위도 올라가면 주가의 상승폭이 이렇게 J급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찾는 게 저의 주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폴로 라이프사이클 제품이 하나 나오면 요 곡선을 그려요. 이게 이노베이터, 그다음에 캐즘이 있어요. 캐즘, 이노베이터, 얼리 어답터, 그다음에 캐즘, 그다음에 얼리 머저리티, 레이 머저리티, 레가드, 이제 디플라인 가는데 이 사이클을
요 정도쯤에서 벌써 제품 기획 또 들어가요. 거기 가면 또 출시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속 우상향시키는 게 기업들의 역할입니다. 이 PLC는 상당히 세분화돼서 향후의 로드맵이 결정이 돼 있어요. 기업들은 프로 라인업. 그래서 이 접선, 이 매출액이 올라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아까 그 G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장률. 가장 높은 시기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큰 수익이다. 그래서 요때죠, 요때. 지금 전기차는 깨짐의 시기예요. 깨짐. 깨짐이 이제 이게 보면은 간극이라는 문적 표현인데 지금 한 사람 다 사고 그 다음에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뛰어넘으려면 가격이 확 떨어지거나 뭔가 혁신적인 뭔가 나왔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도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지만 근데 스마트폰은 이 캐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옛날 스마트폰 없어서 생각해 보시면 지도를 들고 다니셨잖아요. 지도 들고 다니셨죠. 그리고 전자사전도 들고 다니셨고 계산기도 들고 다니셨고 이런 기능들을 다 사는 거를 요거 하나 사면 다 해결되잖아요. 가격이 동일해도 이거는 포터빌리티가 있으니까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캐딩이 없었어요. 워낙에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근데 웬만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이 캐즘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즘을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여기서 투자하셨다가는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캐즘을 극복해서 올라가는 사이클 때는 2차 성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큰 수익이 나는 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좀 제가 뭐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 돼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원래 다들 모르는 다들 사람들이 개별 전화를 제일 중요한. 근데 장기 투자라고 막 10년, 20년, 30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해서 그거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20년, 3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네네. 사실 의미가 그러니까 투자 입장에서 네네. 뭐 지금 잉여러듯이 환갑인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현재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미국에서 현재 자산으로 92분이세요. 90. 그분이 그 투자자금의 시드머니가 뭐냐면 그 연금이세요. 퇴직금. 퇴직하시고 그 돈을 넣으셔서 30년 동안 버크셔스에 투자하셔서 미국에서 90일이시거든요. 돈을 한 번도 안 빼셨어요. 한 번. 지금 자산이 지금 그분이 9조인가 그래요. 네. 자식만 좋은 거 같아요. 아니 그때 본인들이랑 자식 것까지 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건데 이건 극단적인 사례죠. 그래서 그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하신 게 아니라 예, 퇴직하시고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노령이신데 90대 중반이시죠. 그런데 뭐 평생 그동안에 지금 몇 조 원을 갖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투자해서 기다리시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 시세를 매일 보는 거는 제가 콩을 심어놓고 가서 물 주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기업이 시시각각 변하지가 않아요. 기업은 큰 주기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무 물 주고 언제 자라는지 계속 쳐다보는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주식을 투자해놓고 그 투자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 투자하고 나서는 확신을 갖고 안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계속 그에 몰입이 되시죠. 계속. 오히려 반대가 돼요. 살 때까지 과정은 엄청 짧고 사놓고는 이게 오래 걸리죠.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비리는 거죠. 근데 사지기 전까지 기간이 이 사실 투자 기간보다 더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요. 대부분 개인 투자. 살 때는 귀동형 사시더라고요. 근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 말씀드리면 모 증권사의 실제 수익난 계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 전체 개설 계좌 수익난 계좌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근데 보면 주식 하락되는 거 보면 와, 다 돈 벌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때 그 누적이 돼서 보면은 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방금 이제 주주님 말씀드렸지만 저도 훈련이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와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잘하시는 영역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막 한미약품 사고 있어요. 한미약품 사는 사람들 물어보면 삼성전자 사고 있고 이거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회사 주도 생각 안 합니다. 집회도 누만 하지. 네. 근데 몰라요. 지금. 근데 나가보면 야 이게 이렇게 좋은 기업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삼성전자 다니는 애들 딱 가보면 다 이상한 주식인데 너왜 샀어? 그리고 너 반도체 연구원인데 왜 이런 걸 사? 아, 나 반도체 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딴 주식은 막 사요. 근데 이게 더 답이 없는 거죠. 그런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의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되게 작은 시각으로 또 보니까 자기한테 그냥 앞을 걸어가는데 발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멀리 가야 돼. 근데 그런 이제 쉽지 않죠. 왜냐면 오늘 내일 끝내야 할 일이 3번을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내일을 볼 것이며 한 달을 볼 것이며 1년을 볼 것이며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CEO가 되십니다. 질문 예, 예,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그 아까 그 배터리 쪽, 예, 예, 또 하나는 바이오 쪽인데 예, 예. 실제 기후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는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아, 예, 예.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캐즘인데 네, 네. 지금 그 검토하시거나 이제 공부하시는 걸로는 네. 이게 벗어나는데 한 몇 년이나 걸릴 건지 그건 알 수 없죠. 그거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는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킬로당 성능하고 네. 하나는 충전 시간이거든요. 전비하고 성분 말씀드렸어요. 전비하고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인데 지금 논문들을 보면은 그 킬로와트당 웨이트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 네. 연간 전비가 늘어 효율화가 높아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 계속 연구되고 있는데 예, 예. 그게 어느 정도 배터리 가격하고 연관돼 떨어지면은 그게 튀고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 환경 때문에 네, 네. 환경 때문에 예. 그건데 이제 그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하나고 네. 지금 바이오가 죽었는데 네. 바이오가 어느 때쯤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건지 아, 네. 첫 번째 질문은 전기차는 사실 제조 원가의 40%가 배터리예요. 그 중에 40%가 양극재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뭐 여러 가지 지금 리튬황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하이니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왜 안 사냐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충전을 얘기하고 충전을 얘기를 해요. 그럼 충전을 어떻게 줄여주냐가 핵심인데 이 결국에 충전을 통해서 이 차량 메이커들이 거기를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발품한테는 되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충전 스테이션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보조금으로 컸거든요, 이 시장이. 왜냐하면 처음에 마중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누가 사겠습니까, 사실. 전기차가 막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인데 보조금을 많이 지급했죠. 근데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 뭐였냐면 탄소 배출권을 NDC 결국에는 넷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전기차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법안을 위해서 대부분 다 저는 정책적인 이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죠, 사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전기차가 누가 봐도 안전하다. 전기차가 누가 봐도 불편함이 없다. 차를 타고 있는데 불편함이 있다. LPG가 우리나라 안 되는 건 똑같아요. 불편함이 그냥 없다라고 느껴야지 불편함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법으로 가는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없다고 하면 누가 그 차를 사겠느냐.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언젠간 되겠지라는 거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겨울에 주행거리가 절반에서 뚝 떨어지거든요. 예, 그게 또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싶지만
뭐 인터뷰 보시면 뭐 정부 측 배터리 2026년 7년에 상용화된다고 하지만 실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요.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계속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나오면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5년 후에 전기차가 커질 거다 아무 의미 없죠. 그때그때 계속 뉴스 나오는 걸로 기술 개발 트렌드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지금 예측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죠.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그런 거고요. 바이오는 바이오는 시계열이 진짜 투자잖아요. 투자예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산업 생태계랑 비슷한 건데 예전에 공부 잘했던 분들이 대부분 전자공학과를 많이 해요. 그분들이 돌아와서 반도체를 이렇게 키워줬어요. 그 예전에 LG 생명공학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창업을 하면서 알테오젠, 네고캠 바이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게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LG 생명과학이 없었으면 지금의 바이오 그때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바이오를 보면 이제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대를 안 가려고 했어요. 공대를 안 가려고 생명공학과 이대 안 가려고 해요. 전부 다 그냥 편한 직업으로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벤처성 하고 약간 엔트러프리너십 갖고 있던 이런 사람들이 없고요. 편하게만 생각하거든요. MZ세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바이오의 미래는 정말 장기로 봤을 때 정말 환경 자체가 어려울 것 같다. 아까 헤드인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에 가장 근접한 회사들이 몇 개예요. 셀트리온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걸로 생태계를 만들어주면 그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좋은 기획과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이오는 사실 일본과 독일과 미국하게는 저희가 이기가 쉽지 않아요. R&D를 매출 대비 R&D를 쓰는 비중만 봐도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모래사장에서 가는 측면이 신경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겠지만 100개 중에 99개는 사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려워요, 시장. 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떨어진다. 그러면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 전범 국가들이 잘해요. 생체 싸움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우리는 G나 비글도 이런 데 쏘잖아요. 걔네들은 사람한테 쏜 거예요. 이 데이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게 저도 일본이 막 제약하다 보면 솔직히 좀 물건이 생겼어요. 우리 조상들의 피로 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따라가기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니치 마켓에서 해줄 가능성이 있으니 그건 또 봐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 네. 그럼 셀트리온은 어떻게? 셀트리온은 경쟁이 옛날보다 훨씬 더 격해졌죠. 네, 격해졌고 삼성이 엄청난 경쟁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원래 한국생산성본부의 컨설턴트 하시다가 대구 김호중 회장님 앞에서 PT를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친구 임원으로 발탁해 31살에 대우자동차 판매 임원이 되셨거든요. 또 대우가 많잖아요. 갑자기 실직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여행하시다가 이 바이오 심이라는 걸 들으시고 3명이서 창업하신 거예요. 인수공부에. 그때 다 사기라고 했거든요. 산업공학과 주식이 걸 어떻게 하냐. 근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왜냐? 우리나라는 저가력을 쓰는 민족이고 반도체에 특화된 민족이니 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삼성에 들어왔잖아요. 네. 또 이제 조민 대표님이라고 또 워크 계셨던 유명한 대표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선의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셀트리온이 과거처럼 이렇게 계속 잘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 그리고 바이오계에서 바이오 시뮬러는 이거 바이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찻잔 속의 그냥 태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유행하지 해외에는 전부 다 신약에 포커스돼 있어요. 시뮬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조업이다 생각하지 바이오 펌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남경 기자님 오셨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TBS 모니올라 유튜브 진행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못 생각했어. 오늘 그 여러분들 KBS 뉴스 모여올라 얼마 전에 일일으로 김병민 교수하고 한 건데 오셨으니까 질문하고 아, 하셔야죠. 네, 사실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긴 한데 영업비밀이라는 말씀 안 아, 해주셨는데 네. 하지만 저분 2차 전지 네, 네, 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2차 전지 많이 빠져 있죠. 그죠? 입적 관리를 해야 한다. 네, 네. 공통적으로 그냥 반드시 일적으로 대표님 모두로 가리신 게 논리가 뭔지 좀 앞으로의 트렌드는 이 진입장벽이 높은 비즈니스로 당연히 이익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터리 업계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100을 투자하면 다른 기업은 5나 6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5를 투자하면 5.5나 6을 기대해야죠. 그만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돈이 많이 투입됐다, 진짜 그걸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소재 중에서 양극재 회사 중에 주행거리와 밀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에코프로나 엑스코피엔 너무나도 훌륭한 기업이죠. 근데 이 기업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좋아질 거냐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요. 물론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극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그래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회사들도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또 이제 니치 마켓으로 보면 결국에 안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소재들을 잘 보시면 뭐 니켈, 뭐 리튬이 들어가고 전에 전기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리콘 이제 응급제 안에서는 탄소 베이스다 보니 그 안에 뭐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면 팽창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뭐 탄소가 여러 가지가 기술적으로 복잡한데 결국에 이거를 도입했을 때 안전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 예, 그렇게 계속 이제 개발될 거예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고 그 회사가 라인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그 주식을 이제 투자 관점을 보실 때 수주잔고가 있잖아요. 근데 수주잔고가 있는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수주잔고가 10조다. 와, 이 회사 10년치 먹거리 갖고 있네. 근데 그게 저가수인지 고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딱 물어보셔야 돼요. 원가가 올라가면 너네 이거 반영해 주니? 이걸 에스컬레이션이라고. 그럼 저는 근데 물어봐요. 수장고 많은 기업한테 너네 이거 에스컬레이션 조항 있어 없어?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경쟁력이 있다면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으시겠죠. 근데 못 넣었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 그렇게 판단을 하지.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요. 현재 많지 않아요. 왜냐면 SK 온도 적자잖아요. 네. 그리고 LG 엔솔은 그래도 다행히 흑자예요. 흑자지만 그 안에 이것도 숨을 졌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삼성 SDI는 그래도 그 회사는 그래도 영업률 관리 잘해요. 네. 관리의 사정이기 때문에 이익률 관리는 정말 잘합니다. LG하고 기분은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실 때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 기업에. 너희들이 왜 지금 수익이 안 나냐?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 그럼 변명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변명이라든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설명이 납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근데 전방 산업의 고객 원청 발주자가 영업이익이 5%인데 제가 그거보다 높게 받으려면 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거나 그들이 못해주는 걸 뭔가 해주거나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뭔가를 제공해주면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규모를 승부해야 되거든요. 규모로. 그러니까 경기담회로 그런 비즈니스. 근데 저는 그런 비즈니스는 또 경쟁자가 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2차 전지에서는 과거에는 나노 신소재라는 회사를 시가총액 1,500억 때 제가 발굴했고 그 회사가 CNT 도전제라는 게 결국에 실리콘 응급제 시장을 앞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 안정성을 위해서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서. 근데 이 탄소나노튜브는 실리콘의 팽창을 막아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도입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 때는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연간 100억 원을 했어요. 100억인데 시가총액 1,500억이면 싸잖아요. 이게 아니어도 괜찮아 있어요. 이게 아니어도 나는 손실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2차 전지는 이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이 어마.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투자를 하실 때 신제품의 성공 확률은 10%안 되거든요. 근데 신제품 한다 보면 주가가 올라요. 먼저. 근데 실적나면 빠질 거거든요. 10개 중에 하나가 성공해요.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렇게 되면. 근데 경쟁력 계속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2차전지는 그만큼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 현안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예, 재무적으로 보시면서 수주가 많다 해도 물어보시면 되고 예, 왜 인기 안 나는지 그 질문을 통해서 예,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거가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칠 거라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은 이사회가 작아요. 이사회가 됩니다. 그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이제 50세 초반에 이제 투자한 뱅크리스가 참여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사회에서 이제 쫓겨났거든요. 네, 창업주가 쫓겨났어요. 우리나라 상상이 되죠. 이재용이 이사회에서 쫓겨나셨어요. 불가능. JY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JY가 이사회에서 아무리 말해도 절대 이룰 수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벌 체제고 파운더가 지분을 라이온 셰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다면 주주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상반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제 상속세, 증여세 내야 되거든요. 주가 올라가면 싫어하죠. 내가 세금 많이 낼 걸 내가 왜 하지? 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는 막 주고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저기 A라는 기업 만들고 쿠션 치우거든요. 통행사라고 통행사. 그럼 여기서 마진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래서 100% 자유세 해놓고 계속해서 그걸 배당 제공, 상속 제공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 배당 큰일 나죠. 금방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합법적인 재원은 배당밖에 없어요. 근데 배당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은 종합소득 과세가 되는 거. 그럼 세금도 50% 내세요. 그러면은 배당을 해도 쉽지 않고 주가 올라가는 것도 쉽고 그렇다면 결국에 세제 개편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건 밸류업은 의미가 없어요. 네. 세제 개편이 먼저 돼야 되고 선제적으로 상속세 징여세를 좀 낮춰주고 배당세에 대한 세 공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가업승계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더 준다거나 아니면 분리가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돼야 기업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드렸죠. 배당이 올라가면 퍼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퍼가 11배거든요. 대만은 20배예요. 대만이 우리나라 작잖아요. 왜 걔는 20배가 나는 거예요? 네. 거기도 격차가 심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인도는 지금 퍼가 20배 중반까지 왔거든요. 왜냐면 성장세. 우리나라 지금 성장세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을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칩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날라가고 뭐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로 비교해드리면 식자재 납품하는 회사는 똑같아요. 근데 이 우리사가 갑자기 혁신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10,000원 받고 1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럼 식자재 업체들은 돈을 벌까요? 똑같은 납품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사만 못해요. 그 우리사가 엔비디아 D램 있던 거 가서 쓴 거고요. GPU 있던 거 가서 쓴 거고요. 그걸 쌓고 2.5D라고 침대를 들어가고 이걸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활용합니다. 우리사는 돈 버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식재료 납품으로 변한 게 없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게 주식시장에 알 수 없는 심리입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니 우리도 가야 돼. 근데 재무제표는 다 봐보세요. 주가는 사상 최고인데 실적이 사상 최고라는 게 있는 거죠. 한 개도 없습니다. 이래서 이제 반도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2년 후, 3년 후도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EUV라는 장비 혹시 들어보셨나요? EUV. 이게 이제 배당
보통 반도체 장비는 300억, 400억 하는데 이거는 3천억이에요. 한 대에. 하이닉스가 오늘 8대 사겠다고 2조 3천억 들어요. 그거 하나. 근데 삼성전자는 원래는 시스템 LSA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하려고 하다가 이제 TSMC라는 애가 워낙 잘하니까 TSMC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칼국수 맛집이에요. 삼성전자는 김밥 천국이에요. 어디 갑니까? 칼국수 먹고 싶은 거예요. 김밥 천국 가는 사람 없죠. 칼국수 맛집. 근데 삼성전자는 김밥 천국인데 야, 우리도 칼국수 맛집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고객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칼국수 더 맛있는 거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이유빈 살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걸 디램에다 전환시킨 거예요. 야, 디램에는 앞으로 우리가 1등이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인공지능 칩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반도체 수요는 무조건 늘어나요. 그럼 지금 그 시기가 안 왔거든요. 지금은. 그럼 2년, 3년 후에 올 텐데 그때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이 이 EUV라는 이 엄청난 장비를 투입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후발주자들은 감가상각비를 얘보다 길게 가져가요. 이 감가상각비가 크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인데 경쟁사가 들어오면은 옛날 감가상각비 들 때는 이익이 적자가 안 나면 이제 30% 이익이었다고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없으면 고정비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이익이 커져요. 그러면 후발주자 들어오면 바로 가격을 확 낮춰버려요.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게 이제 앞으로 한 3년 후, 4년 후에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에 계속 이렇게 하면서 EUV 도입하는 이유는 결국에 D램의 호황기는 올 텐데 그때 지금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나 뭐 반도체 가도 막 사람들이 그걸 배우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설계는 주도.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시각 때문에 숫자 안 나누기가 아니고 재무 안정성, 적자리 많이 추가받고요. 영업활동 현금이 많이 쌓아서 많이 추가받고 예전에 네오세미스테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4,800억짜리 회사인데 그 회사가 하루아침에 상장되고 있습니다. 뭐였냐면 그 회사가 분식회를 송도에 있었거든요. 4,800억짜리 회사가 그날 거래 정지 바로 상장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 보시면 분식 계기가 명확했어요. 왜냐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거든요. 기업에서 속이기 제일 좋은 게 재고 하고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실사 카운트 못하고 어떻게 하면 다 고치고 어떻게 봐. 속이 너무 좋은데 채권도 저쪽 가서 체크를 안 하는데 그 회사는 근데 현금은 못 써요. 장부증명서 떼어가면 그 흐름 어떻게 속여요? 포토샵 하지 않아요. 근데 영업활동 흐름이 계속 적자였어요. 3년, 뭐몇 분기 연속. 그래서 저는 뜯다 보면 야, 이 회사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근데 결국에 빵 터졌죠. 근데 영업활동 흐름이 마이너스다.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안 보시는. 재무제표에서 영업활동 흐름이 있고 투자 재무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최고의 조합.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반드시 기억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들 다 보면서 저는 투자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올라가는 주식 저는 똥이지 된장이 알잖아요. 네, 기업 분석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의 가운데를 전부 넓히는 저의 임무주하고 그 안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자. 그리고 오래 가자. 저의 그게 그래서 답변해 드릴지 모르겠는데 투자는 되게 어려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여기 지금 전형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회를 다른 분이 좋고 얼마 전에 벌써지고 해영 장성 네. 김현정 여기 분단장님 막 질문하는데 네. 재밌고 안 나는 짓이라 그래서 선수들입니다. 제야말로 경기 문의안인데 정말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행동주의에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번에 좀 실망도 한다고 하던데 예.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국가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이게 기득권과의 싸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총선이 달라질 것 같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인 틀에 스카우트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많은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하나 예를 들면 상장하는 주식 기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 가치가 희석이 되거든요. 좋은 기업이 상장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에 포함일 때 상장의 문턱을 높이는 나라가 있고 낮추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낮추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찌 보면 톱에 졌은 것은 정책적인 이슈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끊어주실 전문가가 필요하다. 네, 세제개혁이나 총대변과 하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뭐 정책적인 인센티브, 왜냐면 자본 주식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면 될 수가 없고요. 요인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당분과 채찍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알아서 시장에 놀렸다. 당연히 가업성이 하고 싶죠.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여기 건설사에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이라고 회사 혹시 아세요? 국보디자인? 예. 시가총이 1,000억이에요. 현금, 그러니까 순현금. 내가 언제든지 그냥 뺄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억. 매출이라는 게 순현금이 2,500인 회사, 그럼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면 1,500억이 그냥 쿠폰인 거예요. 쿠폰. 공짜인 거예요. 공짜.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 회사 돈을 못 버냐? 연간 300억씩. 영업활동 현금이 연간 300억씩 매년 꽂혀요. 근데 그 회사 투자할 게 있을까요? 인테리어 회사가? 없어요. 근데 왜 배당을 안 해요? 그래서 주식연구 그분이 이거를 이제 스튜어드십으로 이제 행동대회 하시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하자. 근데 저는 이제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막 이거를 막 이거를 막 하는 게 되게 리스크였는데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평가된 게 어떻게 존재하냐. 한국의 유일한 특성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분들이 배당을 하게 해주고, 예, 이런 주주와 이거 자기의 파일을 나누게 해주는 이런 인센티브를 충분히 제공한다 보면 기쁨으로 하실 겁니다. 나쁜 분들이 아니시죠. 처음에 선량한 자본가로 시작하신 거거든요. 좀 고용 창출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업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데, 그거를 너무 네, 이런 여러 가지 제도로 막아놔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누군가가 많이 바꿔주셔야 네,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옛날 SK 소브렌 사태처럼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시켜주면 기업을 한골 사태라고 SK도 소브렌 사태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됐고 KTNG, 뭐 아이엠, 카라이칸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자본들이 들어오면 좀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주의. 네.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이는 네, 디스카운트는 계속 감사합니다. 홍영호 대표님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말 가게 너무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질문한 건 개인적으로 하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한 380여 개 되는 전문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SK증권에 이제 최슈 대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은 게 왜냐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연봉 1억을 포기하고 1년 단기 계약직으로 3천만 원을 계약했어요. 근데 애가 2살이었거든요. 네. MBA에 1억 넘게 썼고 제가 통장에 마이너스 2,800만 원가 있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무슨 말 했죠? 연봉 높다. 네, 근데 뭐 급여명세들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SK증권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껏 주식 투자 분석하고 했던 것 같아요. 기업 탐방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1년 차 때 5만 5천 킬로 잡았어요. 1년 차 때. 전국 방방곡곡 안간 데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뭐 밤새서 운전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 기업은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 기업은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을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SK에 왔다가 메리츠에 상공을 이제 퇴사하고 이제 회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저도 제가 메리츠에서 연봉도 되게 높은 수준이었어요. 거의 뭐 중장기 때 연봉을 받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창업을 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돈 벌려고 했으면 그냥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명함도 드렸지만 이미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벌 돈 다 벌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를 하고 싶을까 이걸 고민하는데 기업에서도 이런 경영자들이 있어요. 계세요. 내가 내 이익을 주주들하고 나누고 싶다. 하지만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하고는 저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뭐 그런 말들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고 저는 뭐 대표님들하고도 뭐 차 마시면서도 제가 경영 조언들을 가끔 해드려요. 예. 한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런 그 기업들을 잘 찾으시고 주변에 있으시다면 계속 눈여겨보시고 하시면 주식 투자에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을 보고 비즈니스를 보고 가치를 보고 이 세 가지만 맞으면 그냥 평생 이거 하셔도 돼요. 네. 삼성 그 하나 사례 아시죠? 아모레퍼시픽 옛날에 방판하셨던 아주머니가 옛날에 우산서 하나가 사라고 그래갖고 1,000만 원 사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근데 주식계좌 잠자고 있는 거 찾으러 갔는데 그게 40매달이 1,000만 원짜리. 근데 만약에 그게 아셨다 그러면 그걸 갖고 계셨을 거예요. 애초에 파셨을 거예요. 애초에 10% 20% 났으면 팔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내가 이거 언제 샀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이 주식 투자주기 그때 운동할 때 그거 이렇게 제가 사례를 보면서 결국에 안 보셨으니까 잊고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그분 아마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쓰고 팔았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좋은 기업을 사놓고 잊으시는 게 그래서 안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이제 헝가리 태생의 그 철학자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식 투자했으면 수면 잡고 잘. 그래서 3년 있다 5년 있다 깨어나가겠냐. 근데 전제 조건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지. 근데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좀만 빠지면 이게 뭐냐. 이 언론말 같은 것들 개인 투자요. 군집 활동하는 사람은 약자가 군집 활동하고 강자들은 단독 활동을 하고 사자는 왕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투자가 있잖아요. 근데 언론가들이 때려줘요. 왜 그러냐면 피해 스프레드 내가 이 틈 속에 있어야 내가 죽을 확률이 적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어떤 생각하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나보다 유능한 누군가가 사고 있으니 그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빠지면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테니 팔자. 근데 서로 그런 일이에요. 서로 보면서 음식을 올라가면 막 사고 있어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면 그래서 워린 버핏이 뭐라 하냐면 주식의 상승은 마약과도 같다고 올라가면 내가 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억이 지워지고 그냥 안 좋았던 회사가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이 되고 주가가 빠지면 좋았던 회사는 다 잊혀지고 안 좋아하는 기업으로 착각이 됩니다. 이 마약과도 근데 마약은 한 번 먹으면 더 강한 마약이잖아요. 주가 상승이 한 번 나오면 더 강한 상승이 찾게 돼요. 그게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볼 수 있는 눈을 켜게 만드는 그래서 차차고 멀어지셔야 되고 오늘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업, 사람, 네트워크 안에서 주식을 찾으시는 게 베스트. 박찬영 대표님은 아시나요?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근데 뭐 3년, 5년 후에는 덕수는 훌륭한 투자자 되겠지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예. 그게 지금 요새 코인이 네네.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코인 중국에서 네. 하기 시작했고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르는 거는 코멘트를 못 드리는데 저는 비트코인의 정말 B자도 공부를 해요. 알고 있는 거 반감기라는 게 있구나. 그뭐 무슨 사카모토, 네, 뭐 그분이 만들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게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시세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가 아니라 이제 워런 버핏이 그랬죠. 비트코인을 나한테 한 농장을 가득 싸서 안 주는 건 안 돼. 이게 사실 가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그냥 가치를 해야 되니까 비트코인 이제 그런 거. 근데 물론 이제 제가 IT를 모르니까 그리고 뭐 IT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혁신적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건 존중해야죠. 제가 모르니까.
그분들이 맞다고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저 모르는 걸 투자하기 때문에 그럼 저희 능력 바뀝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늘 좋은 강의 예, 감사합니다. 다들 저보다 다들 돈도 많으시고 제일 건물도 많으시고 땅도 많으시고 다들 좋은 투자하셔서 제가 그래서 저 밥도 많이 사주시고 일도 많이 주시고 그런 분들하고 오래오래 평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은 강의 해주신 박찬영 대표님 친하게 지내요 앞으로. 네, 이걸 들어보게 되면 감사합니다.